포스코 하면 떠오르는 거 포항제철소, 바로 철강회사죠. 어렸을 때 막 포항제철소 견학하던 생각나네요.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 리튬 광산 대박 이런 뉴스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데 이 뉴스에 포스코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철강하는 회사 아니었나? 언제 또 리튬 광산을 샀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2000년대만 해도 70만 원대를 기록한 후 내리막을 타다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다시 한번 고공행진 중인 포스코의 주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리튬 광산을 왜 매입했으며 이 소식이 진짜 호재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회사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은 자동차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배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가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집 짓는 데도 필요하고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죠.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간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최소 단위가 1000만 톤 이상 생산이다 보니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물류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철강을 자급자족하는 걸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곤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만 해도 국민소득 1인당 20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제철소 지을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외면한 이 자금을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한일수교를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학생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감행하기도 했죠. 사실 이 돈은 일제하에서 숱한 희생과 고통을 당한 전 국민의 피 같은 돈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대일청구권 자금 일부를 종합제철 건설에 사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하면서 일본 기술의 힘을 빌려 1970년부터 3년까지 경부고속도로랑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게 포항제철소입니다. 1973년 첫 쇳물이 쏟아졌을 때 만세를 부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죠. 준공 다음 해인 1974년부터 수출 1억 달러에 흑자 355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국전쟁 직후 어떤 기술과 자본도 없었던 철강 불모지에서 실패하면 영일만 바다에 투신하자는 우향우 정신이 일궈는 포항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한국이 가진 건 사람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가진 자원은 적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73년과 8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었는데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 전량 수입이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슈퍼사이클이 오일 쇼크 때 왔었다고 전해드렸었죠. 이때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포스코,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합니다. 1980년 미국 타누마 광산을 시작으로 81년 호주 마운트 솔리 광산, 82년 캐나다 그린힐스 광산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 확보에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세를 오히려 키웠죠. 여기에 오히려 제철소를 더 지었는데요. 그게 바로 광양제철소였습니다. 포항제철소 규모의 약 2배, 잠실 운동장 52배 크기고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라고 하네요. 당시 규모로는 세계 11위 철강사로 발돋움했죠. 여기에 더해 제품 포트폴리오도 넓혀 나갔는데요. 대표적인 게 89년 3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생산 설비를 준공해낸 것이었죠. 정부 지원으로 큰 건 사실이었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81년 정부 출자 기업으로 전환하고 88년엔 총 발행 주식 65%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주 상장 1호 기업이 됐고요. 결국 94년에 뉴욕 증권거래소, 95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인 모든 기업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던 IMF 때에도 줄어든 내수 물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얀마에, 중국에, 동남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글로벌 판매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죠. 정부 지분을 완전 매각해 민영 기업으로 거듭났던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지만 세 번째 위기는 더 센 곳에서 왔습니다. 늘 우리 기업에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에 도전한 중국. 철강에서도 예외는 없었는데요. 빠르게 치고 올라온 중국의 조강 생산 능력, 2010년 기준 세계 1위로 올라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이후 철강 산업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같이 철강을 필요로 하는 전방 산업이 부진했거든요. 수요는 정체됐는데 말씀드렸던 중국이 워낙 공급을 쏟아낸 터라 6억 톤의 공급 과잉 가운데 4억 톤이 중국의 생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한국은행은 세계 철강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로 제품에 관세 매기고 난리였습니다. 철광석 공급 과잉으로 원가는 하락했고 자동차 조선 등 수요 산업은 부진하면서 판매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여파로 포스코는 2015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내기도 했죠. 2014년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 구조 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인프라 확대와 철강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 가격이 다시 상승하긴 했지만요. 부진의 늪 자체를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강 산업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미중 무역 분쟁에 자동차 같은 주요 수요 산업이 부진했던 데다 대표적인 안친환경 산업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마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2020년 다시 50조 원대의 매출에 영업이익도 2조 원대로 내려앉으며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리튬 여무권을 보고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포스코가 광산 개발에 뛰어든 건 한두 해의 일은 아닙니다.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그룹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갖고 몇 년 전부터 리튬이나 니켈, 흑연 원재료를 직접 공수할 수 있는 광산 투자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 준비까지 해오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뉴스에 나온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무는요. 2018년 8월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 22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을 걸로 보고 인수를 했는데 6배 많은 1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박이 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리튬 여무만이 주목받고 있지만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흑연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흑연 광산을 가진 호주 광산업체죠. 블랙록 마이닝 지분 15%를 인수하면서 확보에 나섰습니다. 기술도 있어요. 리튬 직접 추출 기술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갖췄고요. 생산 공장도 갖춰나가고 있는데 2022년에는 국내 리튬 공장도 가동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대박났다고 보도된 여무를 활용한 플랜트도 시험 설비인 데모 플랜트 말고 커머셜 플랜트 착공도 2021년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료를 가공하는 공정을 위한 공장도 있습니다. 음극재와 양극재를 둘 다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데 세종의 음극재 2공장 증설이 진행 중인데 2021년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광양 공장의 양극재 공장 증설 공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철강 생산을 하다 보면 이 공정에서 부생수소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생수소를 시작으로 2050년까지 그린수소 500만 톤을 만들겠다 목표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또 석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LNG 사업도 아시아와 호주에서 지분 참여하고 탐사 확대에서 가스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 광양의 LNG 터미널 6탱크 증설 같이 LNG 밸류체인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튬 여무권 정말로 당장 포스코의 가치를 기대감만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여긴 좀 살펴볼 면이 있긴 합니다. 최근 35조 대박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 아마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리튬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라 포스코에겐 매장량이 예상보다 더 많았다는 건 분명한 호재일 겁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2025년 리튬은 초과 수요 상태로 2021년과 22년 일시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2023년부터 다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전기차에 무조건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여러 이슈 때문에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리튬이 더 많다. 자, 얼른 지금 비싼 값에 내다 팔자. 이게 안 통하는 게 소금물을 증발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뽑아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2년 뒤 리튬 가격이 얼마나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흑연이나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실 지금 니켈이나 흑연이나 리튬 광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대박이 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언론 보도만 보고 진짜 대박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한 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좀 실망을 하시는 투자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은 늘 단기보다 장기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포스코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고민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 선언을 하긴 했지만 포스코는 2020년 기준으로 여전히 매출의 50%가 철강 부문에서 오고 있는 철강 회사죠.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계열사만 37개, 33%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한 무역업도 결국은 철강, 금속,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철강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것이라 철강이 매출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건설 부문에 더해서 발전소나 정보통신, 2차 전지 소재 등을 하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등이 있지만 비중이 철강보다는 작습니다. 자, 워낙 철강이 글로벌 경기에 따라 변덕이 심한 데다가 중국산과 경쟁도 해야 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회사 매출도 영업이익도 흔들리는 역사를 앞에서 살펴보셨잖아요. 포스코도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 바로 주력 제품인 철강을
차별화하는 거였는데요. 포스코는 여기서 프리미엄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예 이름도 World's Top Premium WTP라고 붙인 제품을 밀고 있는데 현재 20% 정도 비중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이런 고급을 쓸만한 자동차 회사들이나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을 노렸는데 포르쉐에 마그네슘 판재를 공급하거나 르노사에 고장력 강판을 공급한 게 다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빌딩이나 주택 같은 건축물이나 도로나 교량에 쓰는 철강 제품들은 사실 B2B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브랜드가 어딘지 딱히 모르잖아요. 프리미엄 제품에다가 이노빌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브랜드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지진이나 태풍 견디는 초고강도 자재, 수소를 만들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강제,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LNG 특화 제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수요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강제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2차 전지 밸류체인과 LNG, 수소 같은 이 신성장 동력 중에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곡물 사업이죠. 2차 전지도 안 어울리는데 너는 또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안 어울리긴 하죠. 포스코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파모일 농장 사업, 미얀마에서 식량 사업 하고 있거든요. 세계 곡물 시장 4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선 아예 곡물 터미널을 인수하면서 싼 값의 곡물을 비축했다가 수요가 늘면 물량을 늘려서 출하하는 것 같은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상이변에 코로나에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세계 대표적 곡물 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서 속이 불편한 뉴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는 식량 전쟁이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요. 곡물 시장은 현재 4개 메이저 기업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밸류체인을 통합해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곡물을 나를 만한 무역업을 하고 있고 기초 소재 생산 시설을 갖춘 포스코 입장에선 신재생 에너지와도 연결되고 디지털, 바이오와도 연결되는 농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미래를 한 걸음 먼저 내다본 또 하나의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쪽을 살펴봤으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살펴봐야 할 텐데 문제는 좋은 쪽만큼이나 이쪽도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다는 거네요. 자, 무엇보다 주업인 철강에서 오는 리스크입니다. 이 철강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를 워낙 타는 부문인데 이 부문의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공급 차질, 교역 위축, 건설 투자 부진 같은 경제 충격에 원료 가격은 오르고 제품 가격은 인상되지 못하는 이중고가 언제까지 갈지를 쉽게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산업 전반이 부진이면 아무리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한다 해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양으로만 승부하던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급재 중심으로 전환에 나선 게 이미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다가 철강사들이 M&A를 통해 뭉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악재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도 있어요. 포스코가 계열사를 포함한 물동량에 든 물류비가 2020년 3분기까지만 계산해도 1조가 넘습니다. 너무 다 분산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류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를 운송해야겠다 계획을 밝혔는데 해운업계가 중소기업 죽이기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포스코에게는 걱정거리입니다. 물류비를 줄이려면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하루아침에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게 아니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자체가 포스코에게는 여러 비용을 암시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비용이나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또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미얀마의 정치 불확실성 등의 요인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좀 더 근원적인 고민거리도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나친 계열사 확장과 자원개발 투자로 오히려 실적이 악화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7조를 쏟아부어서 비철강 기업을 인수했지만 오히려 재무구조만 악화시켰습니다. 2014년 기준 20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었고 꾸준히 정리를 해오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이게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2차 전지라는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방향 정리를 하기도 했지만요. 제일 큰 적자를 냈지만 구조조정 속에서도 지켜낸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오 포스코는 여전히 적자 상태고 한일합작 베트남 생산 공장도 적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계열사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회사가 알코아인데요. 100년 동안 알루미늄 생산만 하던 알코아는 2016년 알루미늄을 활용해 자동차나 항공기, 우주선 같은 데 필요한 고성능 재료를 만드는 아르코닉으로 분쇄를 했는데 신사업 진출로 리스크를 해지한 대표적인 회사죠. 하지만 신사업은 다음
다른 철강 회사들도 명암이 엇갈리는 분야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티센그룹도요. 엘리베이터 사업을 신사업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최근 매각을 했고요. 인도의 타타스틸도 의욕적인 M&A에 나섰다가 다시 내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업 다각화는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포스코가 망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어발식 경영을 성공적인 다각화 경영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철강 산업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함께 성장을 해왔죠. 2000년대 글로벌 경기의 호황으로 철강 역시 고성장에 접어들었고, 고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강사들은 M&A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며 급변하는 시대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하지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 소재가 철강이란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마치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만 수소와 전기차로 대세가 바뀌는 것처럼 철강 산업도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민첩한 변신은 필수겠죠. 어쩌면 이번 리튬 염호가 쏘아올린 포스코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겐 포스코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그랬다죠. 내일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오늘과는 다르다. 포스코가 30년 철강 산업의 노하우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스펙까지 갖춰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포스코의 가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늘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장기적 비전은 놓치지 않는 그런 신지은의 경제백과가 되고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포스코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